보통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면요. 마치 기계공학처럼 딱 떨어지는 정확성을 기대하잖아요. 팔이 부러지면 엑스레이에 하얀 선이 쫙 그어져 있고 의사는 그걸 가리키면서 여기가 부러졌네요 라고 하죠. 그렇죠. 아주 깔끔하고 직관적이죠. 네네. 이분법적이고 엄청 명확하거든요. 하지만 기술의 병화, 특히 인공지능이랑 돈의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딱 들어오면요. 갑자기 그 엑스레이 기계가 고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진단하기 엄청 까다로워지죠. 우리가 분석해야 할 투자 지형이 진단하기 어려운 진흙탕처럼 아주 탁하고 복잡해지잖아요. 지금 시장이 정확히 그 진흙탕이라는 표현에 딱 부합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기업들이 돈을 벌고 비용을 지불하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밑바닥부터 통째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아,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뀐다. 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튜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엔비디아 GTC 2016이 보여준 AI 산업의 다음 시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주제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번 GTC의 핵심은 그 화려한 칩셋의 성능 자랑이나 신제품 공개가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AI 산업이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거대한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젠슨 황의 기조연설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문장을 하나 꼽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는 파일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다. 토큰을 생산하는 AI 공장이다. 오, 토큰을 생산하는 공장? 네. 과거의 데이터 센터가 그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검색해서 꺼내오는 거대한 캐비닛이었다면요. 이제는 전기를 주입하면 끊임없이 토큰을 제조해내는 생산 라인이 되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제가 항상 집요하게 묻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도대체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우리의 투자 프레임과 미국 증시 전체에 그리고 돈의 흐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이 질문을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하신 그 공장 이야기부터 풀어보죠. 소스 자료들을 보니까 AI의 중심이 학습, 그러니까 트레이닝에서 추론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내용이 꽉 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AI 산업의 일막이 거대한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데이터를 쏟아붓는 그런 학습의 시기였다면요. 네네. 이제는 이막인 추론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학습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구동하면서 사용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죠. 아, 실시간으로 답을 내는 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추론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결과물의 최소 단위가 바로 토큰입니다. 젠슨 황은 이 토큰을 새로운 산업의 원자재이자 상품이라고 아예 정의를 했어요. 오, 원자재. 에이전트형 AI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서요. 이 추론 수요가 초기 챗 GPT 시절보다 무려 1만 배, 전체 컴퓨팅 수요로는 100만 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와, 100만 배요. 쉽게 말해서 그 예전엔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를 그냥 얌전히 쌓아두는 거대한 창고였다면요. 이제는 전기를 밀어넣으면 토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상품을 쉴 새 없이 찍어내는 돈 찍어내는 기계, 즉 공장으로 보라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창고에서 공장으로의 전환이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보면요. 예전엔 거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GPU를 얼마나 많이 사들이느냐가 시장의 주인공이었다면요. 네, 그랬었죠. 이제는 그 깔려있는 인프라에서 토큰을 얼마나 빠르고 싸게 생산해서 실제 돈으로 바꾸느냐.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전환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여기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제본스의 역설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본스의 역설이요? 네, 보통 기술이 발전해서 어떤 자원의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하락하면 사람들은 돈을 아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쵸. 싸졌으니까 덜 쓰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 반대입니다. 비용이 싸지면 오히려 수요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해서 전체 소비량과 지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아, 약간 자동차 연비가 좋아지니까 기름값을 아끼는 게 아니라 주말마다 전국으로 막 드라이브를 다니면서 결국 기름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현상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한 예시네요. 실제로 2022년에서 2025년 사이를 보면요. AI가 토큰 하나를 만들어내는 추론 비용이 무려 90%나 하락했습니다. 90%요?
엄청 싸졌네요. 네, 그런데 기업들의 전체 AI 지출은 오히려 400%나 급증했어요. 와, 400% 급증이요? 비용은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돈은 4배를 더 쓴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토큰 가격이 비쌀 때는 단순한 챗봇 응답에만 AI를 썼지만요. 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예전에는 비용 구조상 불가능했던 서비스들을 마구잡이로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 어떤 서비스들이죠? 실시간 화상회의 동시 통역이라던가 수백 페이지짜리 법률 문서의 초당 분석,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끊임없이 백그라운드 코드를 생성하는 것들이 경제성을 갖추게 된 거죠. 싸지니까 더 엄청난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막 태우고 있는 겁니다. 토큰이 완전 헐값이 되니까 오히려 기업들의 씀씀이가 폭발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토큰 공장이 그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요. 공장 안의 기계들, 즉 하드웨어 인프라 구조도 완전히 바뀌어야 할 텐데요. 당연히 구조력 변화가 따라오죠. 이번에 엔비디아가 새로운 플랫폼인 베라루빈을 발표하면서 그록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잖아요. 무려 200억 달러나 주고 인수했다는 소스 자료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엮여 있는 건가요? 그럭 인수는 이 하드웨어 인프라가 어떻게 분업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토큰을 생산하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뉘거든요. 두 단계요? 네. 첫째는 사용자가 던진 방대한 질문과 맥락을 AI가 한 번에 읽고 이해하는 프리필 단계고요. 둘째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답변을 한 단어 한 단어 뱉어내는 디코드 단계입니다. 아, 읽고 이해하는 거랑 답변을 뱉어내는 거랑 나뉘는군요. 네. 베라루빈 GPU는 복잡한 수학적 연산을 한 번에 뭉텅이로 처리하는 이 프리필 작업에 아주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텍스트를 초고속으로 끊임없이 뱉어내야 하는 디코드 작업은 단순 연산력보다는 데이터를 칩 안에서 얼마나 빨리 옮길 수 있느냐, 즉 메모리 대역폭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초저지연, 즉 딜레이 없이 답변을 쏟아내는 데 특화된 그록의 LPU를 아예 공정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아, 유명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주방을 딱 떠올려 보면 이해가 확 가네요. 오, 레스토랑이요? 네, 그 엔비디아 루빈 GPU는 주방 안쪽에서 무거운 통고기를 막 썰고 수십 가지 재료를 끓여서 복잡한 베이스 소스를 만들어내는 메인 셰프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록 1PU는 그 완성된 요리를 식지 않게 손님 테이블까지 0.1초 만에 총알처럼 서빙하는 날쌘 웨이트 역할을 하는 거군요. 하나의 칩이 다 하던 걸 업무 특성에 맞춰서 아키텍처를 딱 쪼개버렸다는 뜻이네요. 와, 그 비율을 실제 데이터 센터 설계에 적용해보면 정말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코드 생성이나 금융 트레이딩 시스템처럼 0.01초의 지연 시간조차 치명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동하려면요. 데이터 센터 렉 구성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렉 구성을 바꾼다. 네. 전체 인프라의 25% 정도는 빠른 서빙을 담당하는 그록 LPU로 채우고요. 나머지 75%를 무거운 연산을 담당하는 루빈 GPU로 채우는 식의 하이브리드 구성이 새로운 표준이 될 거라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하드웨어가 서비스 성격에 맞춰서 물리적으로 쪼개지고 있는 거군요. 구독자 여러분, 이쯤 되면 NVDA나 특정 인프라 주식을 무조건 사야 하냐 묻고 싶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잠깐만요.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시장 구조가 어디로 바뀌고 있느냐 아닌가요? 특정 기업이 독점하느냐 마느냐보다 이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자본의 덩어리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정확한 반영입니다. 개별 저가의 등락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산업에 깔리는 캐펙스, 즉 설비 투자 사이클의 규모와 지속성입니다. 캐펙스 사이클이요? 젠슨 황은 2027년까지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한 회사가 시장을 다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죠? 산업 전체가 그 정도의 자본을 흡수해야만 굴러가는 구조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네비우스와 메타 간에 맺어진 270억 달러 규모의 단일 인프라 계약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긴 캐펙스 사이클이 기저에 깔리고 있는 겁니다. 와, 1조 달러라니 규모가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삐딱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1999년 닷컴 버블 당시의 통신사들이 딱 떠오르거든요. 아, 닷컴 버블요. 네네. 그때도 인터넷이라는 미래를 믿고 전국에 광 케이블을 묻겠다며 천문학적인 캐펙스를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정작 수요가 그만큼 빨리 올라오지 않아서 통신 인프라 기업들이 줄도산했죠. 이번 AI 인프라 투자도 일단 땅부터 파고 케이블 묻어두자 시기에 묻지마 투자가 될 위험은 없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1999년의 광케이블 버블과 지금의 AI 인프라 사이클은 자본이 투여되는 방식이랑 수요의 반응 속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다르다? 네. 99년에는 땅을 파서 물리적인 선을 묶고 집집마다 모뎀이 보급되고 또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기까지 수년의 시차가 존재했어요. 아, 깔아도 당장 쓸 사람이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인프라를 깔아도 수익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클라우드와 초고속 네트워크라는 고속도로가 이미 전 세계에 완벽하게 깔려 있잖아요. 네네, 인프라가 이미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새로운 GPU와 LPU 렉을 꽂아놓는 순간 지구 반대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기업의 AI 에이전트가 곧바로 API를 통해 접속해서 그 연산 능력을 초단위로 소비해버립니다. 와, 꽂아마자 바로 써버린다는 거네요. 앞서 말씀드린 제본스의 역설 덕분에 인프라가 깔리는 쪽쪽 즉각적인 컴퓨팅 수요로 다 흡수되고 있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이미 깔린 고속도로 위에 덧발로 스포츠카를 계속 올려놓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럼 하드웨어 인프라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무한정에 가까운 토큰이 쏟아져 나온다면요. 그걸 가져다 쓰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스 자료를 보면 이제 사용자에게 마우스와 키보드로 조작할 도구를 제공하던 그 소프트웨어 시대가 끝나고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갔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네, 이 변화는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강력하게 견인해온 소프트웨어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밑바닥부터 파괴하고 재편하는 중입니다. 아, 파괴하고 있다고요? 이번에 공개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오픈클로우와 엔터프라이즈용 보안을 적용한 네모플로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오픈클로랑 네모클로요. 네, 기존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엑셀의 숫자를 직접 입력하고 포토샵에서 마우스로 브러쉬를 칠해야만 작동하는 완전 수동 공구였잖아요. 네네, 우리가 다 조작을 해야죠. 하지만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기업의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막 읽고 웹을 검색하고 다른 외부 소프트웨어 도구들을 알아서 조작해서 인간이 지시한 업무의 결과물을 통째로 가져옵니다. 와, 알아서요? 인간의 업무를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업무의 실행 주체 자체가 아예 소프트웨어로 교체된 거죠. 와,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소름 돋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점이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던 MSFT의 오피스 구독이나 잘 나가는 사스, 즉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핵심 수익 공식이 뭐였습니까? 바로 회사 직원들의 머리수당, 월 구독료를 따박따박 받아내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펄시트 모델이라고 하죠. 네. 근데 만약 AI 에이전트 하나가 마케팅팀 직원 10명분, 100명분의 데이터를 혼자 다 처리해버리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100명치의 소프트웨어 구독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기존 사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모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요? 시장의 밸류에이션 프레임이 깨지고 있다는 걸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실제로 투자마 자료들을 보면요. 머릿수 기반의 구독 모델은 이미 심각한 한계에 딱 부딪혔습니다. 한계에 부딪혔군요. 네, 그래서 사스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증명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하는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파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소비한 컴퓨팅 파워만큼 과금하거나 에이전트가 성공시킨 업무의 건수대로 돈을 받는 결과 기반 과금으로의 전환이 강제되고 있죠. 아, 결과 기반 과금으로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투자 기회가 하나 발생합니다. 에이전트가 전면에 나설수록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기업의 핵심 데이터베이스, 즉 SQL이나 시스템 오브 레코드를 장악한 기업들의 가치는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네. 에이전트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낡아 보이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죠? AI 에이전트는 허공에서 마법처럼 지식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려면 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구조화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거든요. 재무 정보나 재고 현황 같은 거요? 맞습니다. 고객 결제 내역 같은 검증된 진실,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하죠. 젠슨 황도 이번 발표에서 에이전트 시대가 왔다고 SQL 같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죽을까? 절대 아니다. 그곳이 바로 비즈니스의 진짜 진실이 담겨있는 금고다. 라고 콕 집어 강조했죠. 오, 진짜 금고네요. 만약 시스템 오브 레코드에 저장된 데이터가 엉망이거나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다면요. 에이전트는 그 쓰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당 수백 건의 잘못된 발주를 막 넣거나
틀린 이메일을 고객에게 왕창 보내버릴 겁니다. 일을 100배 빠르게 망치는 셈이죠. 와, 100배 빠르게 회사를 망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깨끗하게 정제하고 접근 권한을 철저히 통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인프라를 딱 쥐고 있는 플랫폼들이 에이전트 시대의 숨은 지배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 화려한 언변을 가진 똑똑한 직원을 뽑았어도요. 회사 장부가 엉망이면 그 직원이 회사를 통째로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 결국 그 장부를 관리하는 금고지기 시스템이 가장 중요해진다는 뜻이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AI가 모든 걸 다 해결해줄 완벽한 핑크빛 미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확 끼얹는 현실 체크를 해봐야 하거든요. 네, 리스크도 반드시 봐야죠. 밖에서 보면 환상적이지만 소스에 포함된 개발자 생태계의 실제 데이터를 보면 꽤 충격적입니다. 올해, 즉 2026년에 기업들이 야심차게 시작한 에이전트 AI 프로젝트 중에 무려 40%가 중간에 취소되거나 실패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네, 수치가 꽤 높죠. 아니, 기술도 충분하고 인프라도 깔렸는데 왜 이런 대참사가 벌어지는 걸까요? 인간들이 AI에게 일을 잘못 시키고 있는 건가요? 그 40%의 실패율은 현재 AI 산업이 겪고 있는 가장 뼈아픈 성장통이자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실패의 근본 원인은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죠? 기업들이 AI를 요술지팡이처럼 막 대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패 유형이 바로 자율성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자율성의 함정이요? 알아서 잘하라고 놔뒀더니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에이전트한테 다음 주 회의 일정을 잡고 참석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라고 딱 지시했다고 가정해보죠. 네네. 인간이라면 달력을 보고 메일을 쓰고 전송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일을 딱 끝냅니다. 하지만 초기 에이전트들은 결정론적인 추론, 즉 이 작업이 완벽히 끝났다는 명확한 완료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자기가 일을 다 끝났는지 모른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메일을 보내놓고도 자기가 보냈다는 사실을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으로 잊어버리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확인 작업을 무한 루프로 50번씩 막 반복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와, 50번씩이나요? 네. 이 과정에서 한 번 돌아갈 때마다 컴퓨팅 비용이 계속 발생하니까요. 단순한 이메일 한 통 보내는데 수백 달러어치를 토큰을 허공에 싹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아, 엄청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약간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시스템과 돈을 갉아먹고 있었군요. 게다가 자료를 보니까 섀도우 AI라는 위기도 심각하다던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거버넌스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어떤 유통기업이 최신 AI 에이전트를 떡하니 도입했는데 그 에이전트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가 알고 보니까 2022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떡 멈춘 직원들 PC에 굴러다니던 엉망진창인 엑셀 파일 40여 개였던 겁니다. 헐, 최신 AI에 22년도 엑셀 파일을 먹였어요? 네, 쓰레기 데이터를 먹고 자란 에이전트가 고객들에게 이미 단종된 상품을 막 추천하고 잘못된 가격을 안내하는 대혼란이 벌어졌죠. 과거 에어캐나다의 챗봇이 고객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환불 정책을 막 지어내서 약속했다가 결국 법정에서 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아, 네네, 기억나요. 기업들은 AI가 스스로 한 짓입니다. 라는 변명이 현실의 비즈니스와 법정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걸 혹독한 비용을 치르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살아남은 성공적인 60%의 프로젝트들은 뭔가 아예 다른 방식을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무조건 똑똑하니까 다 알아서 하라고 풀어두는 게 아니라요? 정확합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은 AI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엄격한 소프트웨어 공학의 통제력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소스 자료에 등장하는 DEGS, 즉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같은 워크플로우 통제 기술이 대표적이죠. 데그스요? 갑자기 너무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딱 눈에 그려지게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설치한 일방통행 논리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일방통행 게이트요. 네, 물리적인 차단기죠. 에이전트가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고 어조를 부드럽게 고치는 것까지는 자유롭게 막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데그스라는 이 통제 시스템이 팀장의 명시적인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전송 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고 뒤로 돌아가서 무한 루프를 돌 수도 없다고 물리적인 선을 딱 그어버리겁니다. 아, 무한 루프 자체를 막아버렸군요. 네.
에이전트의 자율성을 딱 제한하고 철저하게 측정 가능하고 통제된 파이프라인 안에서만 움직이게 만든 프로젝트들만이 결국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면서 살아남고 있는 거죠. 와, 결국 묻지마 거품만 거치고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면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한 기업들만 살아남는 치열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었네요. 단순히 에이전트 하나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핵심이었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AI 산업의 하드웨어 분업화부터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 그리고 차가운 현실 체크까지 모두 다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번 짚어봐야 할 철학적이면서도 아주 실용적인 화두가 하나 남아있죠. 네, 물리학과 정보이론의 관점에서 현재 AI의 경제학을 분석한 아카이브 논문 하나를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카이브 논문요? 이 논문에 따르면요. 지금 깔리고 있는 막대한 인프라가 계획대로 쫙 구동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8년경이면 미국 내 에너지 배분만으로도 하루에 1인당 약 22만 5천 개의 토큰을 매일 쏟아낼 수 있는 토큰 풍요의 시대가 온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하루에 22만 5천 개요? 네, 22만 5천 개면 단행본 소설 한 권 분량의 정제된 답변이나 코드를 매일매일 AI가 대신 쫙 작성해 줄 수 있는 아주 압도적인 계산 능력이거든요. 와, 매일매일 저 대신 소설 한 권 분량의 완벽한 답안지를 써준다니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럼 인간은 이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논문은 아주 날카로운 반전을 딱 제시합니다. 반전이요? 디지털 세상에서의 컴퓨팅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토큰의 생산 비용이 0에 수렴하더라도요. 그 연산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인프라, 즉 구리 케이블의 양, 데이터 센터를 식히는 물, 그리고 지구상의 전력 에너지는 철저히 유한하다는 사실이죠. 아,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죠. 네, 물리적 한계가 디지털의 무한함을 가로막는 거대한 병목이 되는 겁니다. 최근 엔비디아이나 여러 테크 기업들이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보틱스나 피지컬 AI로 시선을 휙 돌리는 이유도요. 결국 현실 세계의 물리적 제약을 돌파하거나 그 안에서 최적화를 찾아내지 않으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아, 아무리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막 무한대로 돌릴 수 있어도요. 실제로 로봇 팔이 움직여서 물건을 집어 올리거나 공장을 돌리는 건 현실의 물리 법칙과 에너지를 써야만 하는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계가 세상의 모든 불확실성을 빠르게 싹 처리하고 수백만 개의 옵션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더라도요. 네네. 그래서 그 수백만 개의 옵션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이 비즈니스를 이끌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기계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와, 방향성은 기계가 못 정한다? 네,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도 방향성을 딱 설정하는 인간의 주체성, 즉 에이전시는 결코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뜻이죠. 와, 그 문장이 오늘의 모든 분석을 쫙 관통하네요. 예전에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정답을 하나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비쌌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었죠. 그런데 인프라가 발달해서 정답을 도출해내는 비용이 거의 공짜가 되는 시대가 온다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희소하고 비싸게 거래될 자원은 정답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 그 자체가 되겠군요. 완벽한 결론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병원의 엑스레이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옛날 데이터 센터가 엑스레이 필름을 겨우겨우 찾아주는 먼지 쌓인 캐비넷이었다면요. 지금의 AI 팩토리는 초당 수백만 정의 진단서와 치료법을 쏟아내는 거대한 자동화 공장입니다. 네네. 하지만 수많은 환자와 병명 속에서 그래서 어떤 환자를 먼저 수술할 것인가, 우리는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를 묻고 결정하는 건 여전히 투자를 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연산력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무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토큰은 넘쳐날지 모르지만 세상을 바꾸는 훌륭한 질문은 여전히 정말 희소하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기술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막 넘어가고 하드웨어가 쪼개지며 소프트웨어의 구독 경제가 무너지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AI 산업의 다음 주인공은 과연 누구입니까? 고민해볼 지점이 참 많죠.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는 물리적 로보틱스일까요? 아니면 데이터를 장악한 새로운 형태의 에이전트 플랫폼일까요? 토큰이 비처럼 막 쏟아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시장을 향해 던지고 싶은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정말 궁금하네요. 저희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질문과 시각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탁한 진흙탕 같은 시장의 구조를 맑게 꿰뚫어보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